정치권에서는 야권 불참 속에 열린 국민 임명식을 비롯해 80주년 광복절 행사를 두고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씨는 모레 특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이었죠.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행사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면 반대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강한 비판을 하기도 했고 기념식의 의미를 훼손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거짓말의 향연이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좀 쓰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유력 당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복절 행사라는 건 국가의 경사입니다. 그 의미를 기리는 자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거. 왜냐하면 다른 통로도 충분히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좀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민 임명식은 모르겠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비판의 의식을 갖고 그런 시선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완전히 불참을 했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계엄 국면에서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계엄이라는 그 고비를, 국격이 완전히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국면을 극복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정상국가로 넘어가고 있는 자리에 함께해서 그 의미를 좀 같이 다질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좀 저버린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죠. 이를테면 독재다, 망나니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과거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취임식 때 34억 원 역대 제일 많은 비용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물론 그 특급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청와대를 옮기면서 불필요하게 들어갔던 예산이란 이런 점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그 의미 자체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권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출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를 무의미하다, 예산 낭비다, 더 나아가서 망나니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야당을 국민들이 어떤 평가로 받아들여셔야 되는지 좀 전 되묻고 싶습니다. 예, 여야 간에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 임명식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 처음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화문에서 국민 임명식,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취임식 아닙니까? 한다고 했을 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선수하고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탄핵 이후에 국회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국회라는 공간이 어떤 거냐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내가 상권 분립,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광화문에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 주권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사실상 국회에 대한 어떤 본인에 대한 존중이 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 중에서도 어떤 겁니까? 야당이겠죠. 근데 저는 지금의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본인의 취임식을 하겠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인데 주변에서 저한테 아니 이번에 취임식을 하는데 광복절에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단호히 반대를 할 겁니다. 너 나 바보로 만드는 거냐? 사람들이 욕하지. 왜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가 기념일에 나의 어떤 그 이벤트를 한다는 것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참석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국도 문제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안부 할머니의 등을 치고 뒤통수를 때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광복절 날에 사면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다면 잔칫날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서 축하해주고 같이 하려면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에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사람이 아니라서 손도 안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 취임식 때 좀 왔으면 좋겠다.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광복절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8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거기에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두고 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모은 데 있어서 사면이란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두 쪽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서 안 와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네, 광복절에 열린 국민 임명식에 대한 입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이 광복절에 재를 뿌리고 취지를 훼손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매국 사면 옹호에는 정의봉이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의 경추사를 겨냥해서 김정은의 대변인인 거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런 야권 주자들의 계속되는 강경 공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당은 기본적으로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안을 내야죠. 이를테면 8.15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북한의 체제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하면서 상호 같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어떤 대북 관계를 갖고 있는 건지.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점 타격하겠다고 했어요.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경제는 요동치게 되고요. 또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오물풍선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남방송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접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 일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거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런 국가적인 안보적인 위기를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두고 북한의 하수인이냐 대변인이냐 그런 인식으로 어떻게 이런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언제까지 표심을 구하는 게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이 뭔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언급을 관련해서 김정은 대변인 같은 발언이라고 했잖아요. 네. 특히나 또 이 안철수 의원이 실제로 앞서서 앵커가 말씀하셨던 듯이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하고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묻고 싶은 게 김여정이 허황된 개꿈이라고 했나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쾌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교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상호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북 방송을 하고 대북 전단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던 건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뭔가 도발한 게 없죠. 우리는 북침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다음에 오물풍선을 하고 그리고 남북 합의 관련해가지고 그걸 위반한 게 어딥니까?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의에 기반해가지고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앞서서의 어떤 노무현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그때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금 3억 원이 가고요. 그다음에 물품까지 합하면 8조 원. 현금 3조 원에 물품까지 하면 8조 원이라는 8조 원의 물품이 건너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현실화된 게 핵 아닙니까? 핵을 개발하는데 그 돈이 안 쓰였다는 장담을 할 수 없죠. 그렇다면 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방조하거나 무기관하거나 일정 부분 도왔다는 소위 말해서 이적 행위 아닌가에 대한 어떤 비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상호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저쪽이 뭔가 조치를 했을 때 우리도 해야지 우리가 저쪽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속된 말로 퍼주기식으로 했을 때 뭐가 변화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이라 하는 민주당 쪽에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국민 임명식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 이야기가 조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출소했고 SNS로 이제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첫날에 가족 식사라는 글과 함께 찌개가 끓는 영상 뭐 이런 것도 올렸고요. 다음 날에는 이제 폐문 독서물이라는 글과 함께 뭐 서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SNS로 행보를 시작했다는 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단순히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식사나 독서 이런 부분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도소에서 나와서 본인의 어쨌든 그 일상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정치의 신호탄 내지는 시동을 걸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은 당명에서도 조국이라는 그
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심점이 조국 전 대표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사면 복권됐을 때 가장 정치인으로서 큰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정치 일선으로 선출직이든 이렇게 복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돼 있었고, 다만 뭐 12월 크리스마스 3.1절 사면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선거랑 너무 맞붙어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부담이 더 컸을 겁니다. 정부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면이 된 측면이 있고, 그 부분과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당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보궐이 예정돼 있는 몇몇 지역이 있습니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지역구에 터잡아서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갈 것인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이런 광역지자체장에 도전을 할 것인지. 예. 다만 이 조국 혁신당이 처한 상황상 기본적으로 이런 행정직으로 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당과는 거리를 둬야 되는 부담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도 이제 재보궐 쪽으로 지역구를 좀 선점하는 쪽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SNS로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좀 보세요? 제가 볼 때 굉장히 급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019년 8월 달에 대한민국이 두동강이 났습니다. 본인이 독립투사도 아니고요. 민주화 운동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5년에 걸쳐서 2심에서 실형이 나왔고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 부인이 구속됐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본인이 당을 만들고 배지까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교도소로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오겠다. 책 많이 읽고 나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와서도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겠죠. 그렇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상장을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본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울에서 뭐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런 사람들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 자식들은 누구보다도 용이 되게끔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반성이 없나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의 사명과 복권과 석방이 검찰 독재의 종말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지금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진영 내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국민들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조국 전 대표를 이렇게 빠르게 사면을 했을까? 좀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빚을 다 갚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게 해야지만 사실상 조국 전 대표가 온전한 정치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성장에 있어서 일정 부분 발목을 잡는 행위를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국 전 대표의 이제 행보에 대해서 조금 급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이제 합당을 해야 네.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 전 대표가 복당을 하게 되는 그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기상조가 네.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예, 조국 혁신당 내에서는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합당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주저하는 그런 내부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더 넘어가서 지금 당장 이제 전국 단위 선거를 채비를 해야 되는데 공당으로서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을 텐데 지방선거 이전에 뭔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같이 합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인가. 일각에서는 특히나 이제 호남 쪽에서 지난 총선 때 또 조국 혁신당이 선전을 했던 부분이 있고 지민 비조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에 그리고 비례는 조국 혁신당에 표를 달라는 구호가 어느 정도 또 소구력을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전국의 전부. 그럼 특히나 여러 군데에서 이 표가 분산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합당만이 이 정답일 것이냐. 아니면 합당을 하면은 두 당이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동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서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이 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지방선거에서는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후보는 각 당이 내더라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게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 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하겠죠. 하지만 호남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당과 어떤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진영 내에서야 본인 진영 내에서의 어떤 인지도도 높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중도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명확하게 호불호가 갈리는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의 어떤 등장과 조국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좀 더 결집하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평범한 시민의 나라가 특권의 나라고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영의 한 수장이고 족장의 추장에 불과하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몇 달 동안은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진보 진영의 민낯 그리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본인들을 어떻게 보면 정의나 공정과 개혁이라는 어떤 브랜드로 그런 서사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재포장의 일환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확하게 보실 거라 봅니다.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권을 다투는 본 경선 전 마지막 이제 주말인데요. 당권 주자들이 정말 치열하게 표심을 공략하고 있지만 저희가 리포트에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후보와 당원들 사이에서 이제 삿대질하는 이런 장면들도 안타까운 장면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찬탄파, 반탄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막판에 단일화 가능성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의견이 좀 한 곳으로 좀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른바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조경태 의원이나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등판을 하셔가지고 뭔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승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 1등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2명의 후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봤을 때 탄핵 찬성과 반대가 한 명 한 명씩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2명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전선이 그냥 탄핵에 대한 찬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대의 프레임에 말하는 순간 진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의 프레임에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우리한테 던진 내란과 극우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많은 국민의힘 당원과 그리고 국민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탄핵 국면에서 거리로 광장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부산, 동대구역, 대전, 수도권 해가지고 수십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극우인가요? 아닙니다. 나오게 된 이유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분들에 대해서 극우다,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말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의 무게와 그 인생의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환길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극우다,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적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견제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뭔가 책임과 어떤 치열함과 그런 언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어떻게 본다면 언론도 그렇고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자꾸 탄핵 찬반으로만 이걸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구도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혁신을 통해서 진짜로 존재감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무언가.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탄핵과 계엄의 강은 이미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환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그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자격으로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들이 좀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전 대변인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탄핵을 찬성하면 합리적이고 탄핵을 반대하면 이게 비합리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는 계엄에 반대를 합니다.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렇지만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했을 때 저는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의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헌재 결정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계엄에 대해서 옹호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 계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계엄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이 분을 일정 부분 젊은 세대 사이에서 그게 계몽령이라는 얘기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계몽령이 대통령이 국민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것과 좀 결부되면서 그게 일종의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을 꼭 옹호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단어 선택이나 용어를 쓸 때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그 프레임 속에서 자중질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 광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나간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되는 순간 속된 말로 거저 먹는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2016년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이 한 발짝으로 나갔느냐, 아니면 진영이 고착화돼가서 서로 악마화했느냐? 그거는 뭐냐면 그게 결국은 개헌이라는 좋은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예. 개헌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광장의 그 뜨거운 목소리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단어로서 그걸 규정해가지고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탄핵 반대는 소위 말해서 극우 내란 세력으로 탄핵 찬성한 사람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수많은 거리를 내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자신의 목소리와 내 자신의 어떤 존재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김건희 씨 네. 특검 조사 관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가 모레 이제 구속 후에 두 번째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되는데 많은 전망들이 나옵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술 거부를 할 거냐, 입장을 표명을 할 거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온몸으로 아예 소환에 불응하는 게 일반 피해자들로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상식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아마 소환에는 응할 텐데 입에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유구무원일 겁니다. 본인이 이야기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이 탄로났어요. 이 거짓말은 본인의 진술과 주장과 그 일방적인 견해가 정확한 객관적인 물증들, 진술들, 증거와 배치가 됐던 겁니다. 모조, 목걸이 어떻게 본인의 오빠 장모 집에 갖다 둘 수가 있습니까? 진품을 줬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장실질에서 판사가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목걸이를 받았냐? 누구한테요?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법관의 심증을 굳히는데 일조했을 겁니다. 본인이 어떤 진술을 하든 간에 법리적으로 항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최소한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혐의가 16가지 혐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를 처음부터 부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어떤 진술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된 말로 약간 조여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선상에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되고요.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권력자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나 그 당사자가 이걸로 소명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도 근무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권력이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이른바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권력자의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크로스 체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대통령한테 직접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문고리 권력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호가 호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시해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호가 호위나 아니면 사람들이
넘겨짚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답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